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집에서 종일 뭐 하는 거야? 시간 많잖아. 천천히 하나씩 하면은 힘도 안 들 텐데 왜 집을 이렇게 두는 거야? 당신은 전업주부가 집에서 노는 줄 알아?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알아서 하는 게 이거야? 집도 예쁘게 꾸미고 그런다면서 책임지겠다며? 어련히 알아서 할까? 당신은 당신 일해. 잔소리 하지 말고. 알아서 한다면서 왜 매번 내가 하게 만드는 거야? 당신이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어떻게 살아? 돼지우리에서 살아? 그럴 거면 차라리 다시 회사에 나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4세 서경식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이죠. 서 씨는 아내가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만 하더라도 삶에 이토록 큰 변화가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멀쩡히 직장을 다닐 때는 사람도 멀쩡하더니 오히려 맞벌이를 안 하고 전업주부가 되자 아내는 돌변했습니다. 내조하겠다고 서 씨를 설득하더니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대로 살 자격을 얻었다는 듯이 말이죠. 직장을 때려치우고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아내. 가족에 관한 일에는 더욱 무관심해졌습니다. 부모님 부양 문제와 자식들 문제도 전부 외면하고 본인만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는 아내. 그런 아내를 설득하고 달래는데도 지쳤습니다. 서 씨는 이런 아내와는 더는 살 수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50이 넘은 나이에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뜯어 고칠 수 없다면 떼어내야 했죠. 서 씨는 20대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고 슬하에 자식들을 두었습니다. 연년생인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를 빼면 쭉 맞벌이를 했습니다. 결혼할 때 양가에서 받은 것이 없으니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욕심 부리지 않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알뜰하게 잘 살아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서 씨도 아내와 집안일을 분담해서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 육아에 있어서는 아내가 관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집안일은 김 씨가 좀 더 했죠. 요리를 빼면 거진 서 씨가 나서서 했습니다. 크게 불만이 없었고 아이들이 클 때까지 아내와의 불화도 없었죠. 서 씨가 아내의 변화를 처음 감지한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1월 어느 저녁이었죠. 그날도 서 씨는 여느 때처럼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 속에 놓인 아내의 구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서 씨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 불도 안 켜고 뭐해? 의아한 서 씨의 물음에 아내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힘들게 입을 뗐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일이 좀 꼬여서. 미안한데 나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 저녁 안 먹어. 아내는 그 말만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 씨는 잠시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서 대충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들어가니까 아내는 잠이 들었는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는 중견 무역회사의 격리팀에서 일했는데 오래 다닌 직장에서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며칠째 저기압이라 서 씨가 캐물었더니 직장 동료들이 연달아 퇴사하는 바람에 업무가 많아져 힘들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보, 얘기 좀 해. 내일 얘기해. 같이 산책이라도 다녀올까? 그냥 좀 쉬고 싶어. 주말에 애들 온다는데. 피곤해. 다음에 오라고 해.
서 씨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회사가 힘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지속되자 슬슬 걱정이 되었죠. 아직도 사람 안 뽑은 거야? 뽑았어. 근데 왜 그래? 그래도 일이 많어? 이렇게 일하다가 늙을 거 생각하니까 우울해. 아내는 우울증이라도 온 것인지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어서인지 직장에 정이 떨어진 것 같기도 했고 말이죠. 휴가를 쓰고 좀 쉬는 게 어때? 아니면 이직을 하거나. 이 나이에 이직을? 누가 써줘? 아내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있냐? 아내의 푸념에 서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질이 궁상이라는 말이 어쩐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궁상 맞다고 할 정도의 살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내 집, 내 차가 있었고 자식들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면 평균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열심히 벌어서 노후 준비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아끼며 살고 있는 것뿐이었죠. 당신 좀 그러면 우리 여름 휴가에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자. 기분 전환으로. 그거 잠깐 다녀오면 뭐? 휴가 끝나고 출근 안 해? 허파에 바람만 들고 더 우울해져. 그냥 좀 신경 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이 내 맘을 뭘 알아. 무슨 말을 해도 아내는 불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서 씨에게 짜증이 늘어났습니다. 서 씨도 울컥할 때가 있었지만 아내와 똑같이 짜증을 냈다가는 싸움밖에 더 되겠나 싶어서 아내가 뭐라고 해도 속으로만 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 씨는 아내와 함께 부부 동반 모임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어머, 집이 아기자기하고 예뻐요. 아, 그래요? 제가 인테리어에 취미가 있어서요. 이쪽 일을 하시나 봐요. 에이, 아니에요.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혼자 이런저런 구상을 해보는 거죠. 집사람이 말은 저렇게 해도 할 일이 많아요. 애들 대학 보내느라 제일 고생 많이 했죠. 지인의 집에서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의 아내가 참 부지런한 전업주부인 모양이었습니다. 집안은 깔끔했고 자식들도 명문대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애들 대학 보내고 지금은 뭐 하세요? 아내는 그 여자에게 관심이 많이 보였죠. 사실 하는 일 없어 보이긴 하지만 애들 대학 갔어도 바빠요. 같이 사니까 밥 차려줘야 하고 남편 회사에 가져갈 점심 도시락도 싸고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렇게만 해도 벌써 오후인데요. 저는 맞벌이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럽긴요.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살지도 못하죠. 에이, 맞벌이 하면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저 같은 백수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내의 심경의 변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출근하기 싫다고 그러더니 기분 좋아 보이네. 매일 죽상을 하고 출근하더니 근 며칠간 아내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덩달아 서 씨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냥 좀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였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겼나 싶어서 의아하기도 했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서 씨에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그 와이프 있잖아.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와이프? 누구 와이프? 그 왜 지난번 모임에 아, 그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해 보였어. 그렇잖아. 아무 걱정 없어 보이던데. 그러니까 그 남편도 뭔가 안정돼 보이고 집이 딱 균형이 맞잖아. 아내가 뜬금없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얼른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더 말해보라는 듯이 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각엔 그게 여자가 집에 있으니까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집이 잘 굴러가? 남편이랑 애들 뒷바라지 하면서 자기 취미도 하고 집도 너무 깔끔하잖아. 그래? 나도 그래서 회사 그만두는 게 어떤가 싶어? 뭐 회사를? 이직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이직을 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설마 아니 그만두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 일했으면 됐잖아. 나도 이제 좀 남들처럼 살래. 갑작스러운 말이었지만 아내는 혼자서 결심한 듯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선뜻 그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인과 서 씨 부부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지인은 남편 쪽이 사업을 했는데 꽤나 규모가 있어서 노후 걱정이 없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서 씨 부부는 아직은 노후가 준비됐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다니려고. 서 씨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딸의 결혼 자금, 주택담보대출, 부부의 노후 자금. 그 모든 것이 아내의 퇴사라는 단어 앞에서 흩어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착실히 일하면 말년에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축도 꽤나 하고 있었고 서 씨도 월급쟁이였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더 벌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건 아내가 함께 일했을 때 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당신 힘든 건 아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그만두기는 좀 그렇지. 무슨 일만 없다면 앞으로 그래도 10년 가까이 더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틴다면 퇴직금도 그만큼 커질 테고 말이죠. 내 주위에도 일 안 하고 남편이랑 애들 뒷바라지만 하고 사는 여자들 많아. 왜 난 안 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애들 뒷바라지가 더 필요해? 지금 둘 다 대학 졸업해서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당신 내조하면 되지. 집안일도 이제 내가 다 하고. 당신 밥도 더 잘 챙겨주고. 집이 조금 더 깨끗해지거나 반찬 수가 늘어나는 것은 서 씨에겐 사실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대가가 아내의 월급이 사라지는 거라면 말이죠. 서 씨도 마음 같아서는 당신도 집에서 쉬어라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나중에 60 넘고 70 넘으면 뭐 먹고 살려고 그래. 당신이 벌잖아? 그거로 충분하겠어? 이제 와서 무슨 내조야. 애들 다 컸는데 집안일도 지금처럼 같이 하면 되잖아. 애들 걱정 없으니까 열심히 모으면. 그만둘 거라고. 아내는 서 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막무가내였고 아무리 설득하려고 노력해도 아내는 퇴사하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당신은 나 말라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나도 좀 그렇게 남들처럼 전업주부로 살고 싶다고. 아내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무능력한 서 씨의 탓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어도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목소리가, 그리고 표정이 모든 걸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서 씨는 아내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당신이 꼭 그렇게 하고 싶다면. 힘없이 중얼거리는 서 씨의 말에 아내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당신 내조는 내가 책임질게. 아내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 서 씨가 마지막으로 퇴근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기쁜 표정으로 웃었죠. 어쩌면 서 씨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서 씨의 말대로 내조가 있다면 바깥일도 잘 풀릴 수도 있고 아내가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요즘엔 전업주부들도 집에서 재테크도 한다고 그러니 말이죠. 여보, 나왔어. 다녀왔어? 서 씨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니 집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보통은 일하고 돌아와 지쳐서 간단하게 차려 먹고 마는데 아내가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는 밥상이 푸짐했습니다. 집도 전체적으로 정돈된 모습이었고 말이죠. 종일 뭐 했어? 장 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집에 있으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집에 아내가 있으니까 서 씨도 집에 들어올 때마다 상쾌함이 드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무작정 반대만 했던 서 씨 스스로를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쓰레기 버리고 올까? 아니야. 내일 내가 천천히 버리면 돼. 덕분에 서 씨도 편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할 일이 많아서 제대로 쉴 시간이 없었는데 아내 덕에 집에서는 온전히 푹 쉴 수 있었으니 말이죠. 어때? 그만두길 잘했지? 이것 봐, 나 가계부도 쓰고 있어. 잘했네. 서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도 밝아져서 안심이 됐고 이렇게 아내가 집에서 살림을 하면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어도 다른 쪽으로 더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사 먹는 일이 줄어들 거고 가게 운영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한 달쯤 되었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짧았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집안일을 한 것이 말이죠. 여보, 밥은 언제 먹어? 서 씨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차릴게. 먼저 씻어. 오늘따라 몸이 축 처지고 세상만사가 귀찮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1시간만 있다가 먹자. 서 씨는 씻으러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자세 그대로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큰 소리로 켜진 상태였죠. 집이 묘하게 어수선했습니다. 빨래를 정리하다가 말았는지 소파 앞에는 개다만 빨래가 몇 개 있었고 식탁에도 그릇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까 서 씨가 아침에 먹었던 밥그릇인지 혹은 아내가 점심에 먹은 그릇인지 모를 식기들이 아직도 치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싱크대에도 마찬가지로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습니다. 서 씨는 아내를 한번 쳐다보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몸이 힘든가 보다 싶었죠. 설거지 하고 있었어? 마지막 그릇을 씻고 엎어놓자 아내가 와서 슬쩍 물었습니다. 피곤했나 보네. 내가 하려고 했는데. 밥은 뭐 먹지? 어머, 밥을 안 했구나. 아내가 밥솥을 열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오늘은 햇반에다가 대충 먹을까? 그래. 그렇게 하자. 점심에 부실하게 먹었더니 배가 고팠는데 왠지 아픈 것 같은 아내를 닥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집안이 어수선한 것도 말이죠. 그렇게 깔끔 떠는 예민한 성격도 아니었고 아무리 아내가 집에 있어도 늘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떨 땐 일하기 싫은 날이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없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집에 없네. 어? 나 지금 친구 만나러 잠깐 나왔는데. 저녁도 먹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야. 당신이 좀 챙겨 먹을래?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보니까 부엌이 엉망이었습니다.
식탁에 말라붙은 음식물 자국이 있었고 반찬통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싱크대 안엔 냄비와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봉투도 2개나 있었죠. 아이고, 이게 뭐야? 아침에도 봤는데 이따가 버리겠다고 그러더니 그냥 두고 외출한 모양이었습니다. 유난히 고된 하루를 보낸 서씨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한가득 쌓이기 시작한 음식물 쓰레기를 서씨가 버리러 다녀왔는데 아내는 이번에도 이렇게 쌓아놓을 작정인 모양이었습니다. 외출을 하려면 분리수거장 앞을 지나가야 하는데 나가면서 버리면 될 걸 뭐가 그리 바빴는지 몰랐습니다. 다용도실 문을 열어보니까 버리지 않은 재활용 쓰레기도 많이 보였습니다. 결국 옷을 갈아입고 서씨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다른 것들도 하나 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소기를 안 돌렸는지 바닥엔 머리카락들이 많이 보였고 씻으려고 보니까 욕실에 수건이 하나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맞벌이 하던 시절보다도 더한 집 상태에 잠깐 화도 났습니다. 설거지까지 하고 나니까 녹초가 되었습니다. 밥도 아직 못 먹었는데 딱히 먹을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밥 먹었어? 아니, 뭐야? 집 청소했어? 내가 갔다 와서 하려고 했는데 왜 그랬어?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씨는 따라서 웃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었다면 당연히 별일 아니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 점점 아내가 집을 방치하는 것이 느껴졌죠. 당신 오전에라도 좀 치우고 나가지 그랬어. 적어도 쓰레기는 버리지. 그러자 아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정신없이 나가서 그럴 시간이 없었어. 내가 한다니까 왜 자기가 마음대로 해놓고 화를 내? 아니, 화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건 내 일이잖아. 내가 당신 회사 일 가지고 잔소리해? 그것과는 엄연히 다른 일이었지만 말을 보탰다가는 다투게 될 것 같아서 서씨가 입을 다무는 쪽을 택했습니다. 아내는 삐졌는지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씨가 라면을 끓여 먹는 동안에도 나와 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입맛이 없어서 반 정도 먹다 남겼습니다. 설거지까지 하고 들어가니까 아내가 안 자고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 앞으로 내가 다 잘할 테니까 당신은 집안일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아내의 사과의 마음이 녹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보, 안 일어날 거야? 나 조금만 더 잘게. 졸려 죽겠다. 어디 아픈 건 아니고? 아니, 어제 4시까지 드라마 봤어. 먼저 들어가 자라고 그러더니 새벽까지 텔레비전을 봤다는 아내. 서씨는 작게 혀를 차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침을 차려주지 않으니 냉장고에 있던 포도주스 하나를 따서 마셨습니다. 차려서 먹을 시간은 없어서 얼른 씻고 집 밖을 나서는데 배웅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점심이 지날 때까지 아내에게서 따로 메시지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아내는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봤다는 그 드라마인지 다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퇴근한 서씨에게 왔느냐는 한마디만 하고는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밥은?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어? 반찬 뭐 했는데? 어제 먹었던 거? 국 데워 먹을 거면 냄비 꺼내서 데우고. 아내는 서씨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했습니다. 같이 안 먹어? 나는 아까 늦잠 자서 점심을 늦게 먹어서 배가 안 고프네.
먹고 나서 설거지 좀 해줘. 서 씨가 씻고 나오니까 이번에는 아내가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파와 한 몸이 된 듯 보였습니다. 주말에도 똑같았습니다. 아내는 하루 대부분 소파에 누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외출할 때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내조하겠다던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게 직장까지 그만두고 하고 싶었던 일인지 서 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미루게 되네. 나도 일어나야지 하는데도 자꾸 게을러져. 걱정 마. 너무 오랜만에 쉬어서 그런 거니까. 그런데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집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집안일에는 손을 뗀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심각해지면 서 씨가 나서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더욱 할 일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집에서 종일 뭐 하는 거야? 시간 많잖아. 천천히 하나씩 하면은 힘도 안 들 텐데 왜 집을 이렇게 두는 거야? 서 씨도 참지 못하고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돌아오는 대답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전업주부가 집에서 노는 줄 알아?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알아서 하는 게 이거야? 집도 예쁘게 꾸미고 그런다면서 책임지겠다며? 어련히 알아서 할까? 당신은 당신 일해. 잔소리 하지 말고. 아내는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서 씨는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서 한다면서 왜 매번 내가 하게 만드는 거야? 당신이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어떻게 살아? 돼지우리에서 살아? 차라리 맞벌이 할 때가 나았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마음 놓고 쉬기가 힘들었으니까 둘 다 빠릿빠릿했는데 아내는 고삐가 풀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다시 회사에 나가. 그랬더니 아내는 충격이라도 받은 듯한 표정으로 서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서 씨에겐 말도 걸지 않았죠. 그리고 어느 날 큰딸이 집에 들렀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 오랜만에 온 것이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집이 왜 이래요? 딸이 온다는 말을 1시간 전에 전한 아내 때문에 서 씨가 혼자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소파에는 정리 안 된 빨래가 산더미였습니다. 냉장고엔 먹을 게 없었고 서 씨가 사둔 반찬 몇 개만 굴러다녔습니다. 소파 옆에는 아내가 아침에 먹다 버린 빈 빵 봉지도 놓여 있었죠.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환기를 해도 눅눅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밥은 나가서 사 먹었는데 외출을 하면 아내는 또 멀쩡해 보였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집안 꼴을 그렇게 해놓고 사는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엄마, 요새 바빠? 아니. 왜? 아니, 집이 좀 그래서? 너도 그 소리니? 정말 지겹다. 엄마도 이제 좀 엄마 인생 좀 살아보자. 엄마 역할? 아내 역할? 그런 거 강요하지 마. 그냥 나대로 살 거야. 하기 싫은 거 안 할 거고. 딸은 당황한 듯 보였고 그건 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고 집안일을 강요하는 다른 가족들 탓을 했습니다. 그동안 엄마로서 아내로서 노력하면서 살았으니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싶다고 했죠. 그렇다면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노력하며 산 서 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내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서 씨도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고 입원을 하게 됐는데 간병 문제로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지만 가까이 사는 서 씨가 대부분의 간병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간병인을 썼지만 저녁엔 자주 들러야 했죠. 하루하루가 고됐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안 가는 날이면 엉망이 된 집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밥을 안 차려주게 된 건 오래전 일이었죠. 여보, 낮에 간병해주는 사람이 갑자기 펑크를 냈어. 혹시 당신이 가줄 수 있을까? 아버님 병원에? 하루만 부탁할게. 아내와의 사이도 점점 안 좋아지기도 했고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아내에게는 부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낮 시간에 한가한 사람이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상황 같은 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 그런 거 자신 없어. 뭐, 병원 가서 뭘 어떻게 하라고. 하루만 좀 가서 봐드리면 안 돼. 서 씨는 지쳤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말하자 아내가 도리어 기분 나쁜 듯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간병인을 한 명 더 써. 뭐하러 당신이 왔다 갔다 해? 간병인은 공짜로 쓸 수 있는 것인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간병인 쓰는 비용은? 형제들끼리 분담하는 거 아니야? 다들 고만고만 사는데 간병인을 2명이나 쓰는 건 누구에게든 부담이었습니다. 서 씨에게도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안 된다는 거야? 왜 나한테 시키냐고. 당신은 진짜 내가 노는 줄 알아. 궁시렁거리는 아내에게 정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간병을 도맡아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루만 부탁한다는데 어떻게 단번에 싫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 알았어. 서 씨는 아내에게 희망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종일 집에서 누워서 드라마 보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아내. 더는 인간적인 대화도 나누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서 씨의 아버지는 2달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안 지나서 장모님에게도 일이 생겼죠. 여보, 엄마 응급실에 갔대. 뭐, 아침에 서 씨를 깨우며 아내가 하는 소리에 서 씨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어디가 골절됐다나 봐. 같이 좀 가줘. 서 씨는 회사를 하루 쉬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장모님을 입원시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루가 다 갔습니다. 급한 문제가 일단락되니까 서 씨도 아내에 대한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서 씨의 아버지가 입원했을 땐 그렇게 병원에 가기 싫다고 하더니 친정 문제가 되자 곧바로 서 씨를 찾는 게 참 이기적이었죠. 마음 같아서는 너도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 씨는 우편함을 비우다가 안쪽에 밀려나 있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앞으로 온 것이었죠. 봉투를 열어보니 연체 안내문이었습니다. 대출금 연체? 서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웬 대출인가 싶어서 아연실색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아내가 돈을 빌리고 안 갚은 듯 했습니다. 이게 뭐야? 서 씨는 서류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아내는 동창 모임에 나가 외출 중이었죠. 서 씨는 아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손에 그건 뭐야? 아, 뭐 좀 샀어? 화장품? 생활비 부족하다고 그랬었잖아. 아끼고 아껴서 산 거야.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서 씨가 그 앞에 우편물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당황하며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이걸 왜 봐? 이게 뭐야? 무슨 대출? 좀 빌렸어? 카드값이 좀 밀려서. 일단 막으려고. 카드값이 왜 밀려? 얼마나 썼길래?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게 다야? 얼마 빌린 건데? 아내는 아니라고 잡아댔습니다. 그러면 카드 내역이랑 생활비 통장이랑 다 보여줘. 왜 그런 것까지 당신이 참견해? 한 달에 일정하게 드는 생활비는 전부 아내가 관리를 했고 저축하는 돈은 서 씨가 관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늘 같은 규모로 소비하던 서 씨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서 씨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몰래 대출을 받다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내를 추궁하자 지난 몇 달간 대출을 1,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통장에까지 손을 대지 못하니까 자신의 앞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었죠.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서 씨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발끝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은 우리 미래에 대한 생각은 안 해. 그냥 당신 혼자 편하게 살면 그만이야. 그러려고 직장 그만뒀어? 뭐?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해? 그러는 당신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데? 이게 당신이 원했던 거야? 모임에서 그 여자 부럽다며? 그렇게 살고 싶었다며 남들처럼 그렇게. 이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서 TV나 보면서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몰래 대출이나 받고 말이야. 돈은 어디다 쓴 건데? 그냥 낮에 배달시켜 먹고 모임에서 쓰고 살 거 사고 했어. 내가 그 정도도 못해? 평생 돈 벌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꼭 평생 자신만 희생해온 것처럼 말하면서 가족을 내팽개친 것을 정당화하는 아내에게 신물이 났습니다.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우리 둘의 노후를 위해서 노력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 그냥 당신 한 몸 편하면 다른 건 다 상관없는 거잖아. 내조? 이게 내조야. 집꼬라지를 봐. 서 씨는 아내가 가정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 책임감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진작에 깨달았었는데 외면했습니다. 집안일 좀 안 하는 거 가지고 와이프를 이렇게 비난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 내가 집안일 안 한 걸로 이러는 거야. 그러면 아니야? 돈 벌어온다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잖아. 생활비도 조금만 주니까 내가 대출까지 받았지. 그러니까 당신도 같이 벌면 되잖아. 버는 건 반토막이 됐는데 당신이 더 쓰고 다니면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살아? 그럼 당신이 더 벌어. 아내의 말에 서 씨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서 씨는 천장을 쳐다보다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남은 부부간의 신뢰조차 사라졌으니 서 씨와 아내 사이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느 저녁, 서 씨는 퇴근 후에 집에 돌아가지 않고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아내가 직장을 그만둔 지 1년이 조금 더 흘렀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위기는 많았습니다. 자식 문제로 다투기도 했고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회사 생활이 괴로웠던 적은 수도 없이 많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삶이 지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아내는 관심도 없었지만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압도 높게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서 씨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할 수 있을까? 이대로 10년, 20년을 더 살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아내는 서 씨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서 씨는 외투를 벗지 않은 채 아내의 앞에 섰습니다. 혜수가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밥 당신이 차려 먹어? 우리 이혼하자. 서 씨는 본인이 내뱉은 말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왁자지껄한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서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고 조금 지친 듯 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당신이 잘 알잖아. 그건 그렇다고 이혼을 해? 당신은 그냥 당신 혼자 돈 버는데 나만 집에서 편히 있는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거 아니야? 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말 없어. 내가 당신이랑 이혼을 왜 해? 직장 그만두고 말년에 돈도 못 벌고 살라는 말이야? 그럼 나만 손해잖아. 재산 분할 절반으로 해. 나는 내조 필요 없으니까 당신도 당신이 벌어서 살던지 해. 애들 다 크고 할 거는 청소 빨래밖에 없는데 무슨 내조야. 뭐? 당신 계속 이렇게 살고 싶으면 살아. 나는 노후 준비 열심히 해야 해서 당신이랑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까. 아내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서 씨가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닐 거라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애들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이혼이야? 내가 집안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되지? 집안일? 매일 혼자 30분씩만 하면 돼. 당신이 해줄 거 없어. 그리고 난 이사 나갈 거야. 여보, 당신도 다른 삶을 원했잖아. 이혼하고 나서 자유롭게 살던지 말던지. 당신은 당신 인생 살아. 나는 이혼 안 해줘. 누구 좋으라고 해? 어떻게 딱 일 그만두자마자 헤어지자고 그래? 양심이 있어? 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 씨가 마음먹은 이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쳤으니 말이죠. 서 씨는 주말이 되어 짐을 쌌습니다. 회사 근처의 오피스텔을 알아봐둔 참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시 직장 알아볼게. 아내의 말에도 서 씨는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다시 돈 벌면 되잖아. 그럼 예전처럼 살 수 있잖아. 내가 몰라. 집에서 편하게 있다 보니까 잠깐 이상해진 것 같아. 당신이 다 해주니까 아무것도 안 하게 됐나 봐. 한 달 전에만 이렇게 말해줬어도 서 씨는 이혼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이 관계를 이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밑바닥까지 봐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비단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런 사람이었고 다만 이렇게 살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었겠죠. 그러니까 언제든 다시 이런 문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원 일, 대출 문제 등 아내의 말 한마디에 이혼을 번복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습니다. 서 씨는 말리는 아내를 외면하고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혼장을 보냈죠. 며칠 수 서씨는 두 딸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딸들은 서씨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엄마 아빠가 이혼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아빠가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말릴 수는 없죠. 미안하다. 자식들이 원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엄마 노릇, 아내 노릇 그만하고 살고 싶다고 했으니까 아빠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올 해봄 서씨는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다시 시작해. 절대 그런 일 없어. 아내는 여러 차례 사과를 했었지만 정말로 변화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서씨에게 그 정도의 믿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났어. 잘 지내. 서씨는 15평 남짓한 오피스텔에 살았습니다. 아담하지만 있을 건 다 있었고 동선이 짧아서 좋았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 반년이 넘은 지금 서씨의 삶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출근을 했고 퇴근 후에는 새로운 취미 생활을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있으니 당연히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오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게 가장 큰 변화였죠. 최근에는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있기에 거창하게는 말고 한강변을 혼자서 조깅하듯이 뛰었습니다. 처음엔 20분, 그 다음엔 30분을 뛰었는데 요새는 1시간도 거뜬했습니다. 순수하게 건강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재미도 들여서 저녁 시간이 즐거웠죠. 그리고 돌아와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텔레비전도 보고 쉬면 그게 그렇게 좋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없어서 좋다기보다는 혼자인 삶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죠. 물론 처음엔 외로움도 느끼고 그랬지만 이제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 의한 스트레스는 없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면 신경전 없이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래도록 함께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서로의 갈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니 아내도 잘 살길 바랐죠. 딸에게 들어보면 최근 들어 다시 일을 다니기 시작했다는데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는 환경이 좋을 수는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멀쩡한 직장에 다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이었지만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후회도 없었죠. 나도 어머님 김장할 때 안 갈 거야. 당신 안 가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 나는 우리 집 가고 당신은 어머님한테 가는 건 어때? 그게 말이 되냐? 아니면 당신이 우리 집 김장에 가던가? 내가 장모님 김장하는 데 가는 건 제일 오버하는 거지. 그리고 장모님도 너무해. 사위들을 부려먹으려고 하셔? 백년 손님을. 그럼 며느리는 부려먹어도 되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5세 김경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평생을 맏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차례, 제사, 김장, 어느 것 하나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왜 그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은 처가 행사에 그토록 참여하지 않았던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현실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었습니다. 사위는 백년사위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알맞게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김 씨의 남편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에서 일하는 것은 당연하고 반대로 자신이 처가에서 일하는 건 상상도 하지 않는 부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늙은 데에는 김 씨의 탓도 컸죠.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변할지. 김 씨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하는 말로 넘어가기엔 억울했습니다. 게다가 본인조차 부모님과 처가를 차별하는데 앞으로도 아무 말도 안 한다면 평생 그렇게 살겠죠. 김 씨는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남편과 30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딸 하나가 있었고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취직 후에 독립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장하러 올만하냐? 아, 예. 어머님, 언제 하시게요?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작은 애가 재료는 다 사놓는다고 하니까 돈은 작은 애한테 넣어라.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추석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김장철이 되었습니다. 또 더 추워지면 설이 되겠죠. 30년간 반복된 일들이었습니다. 네. 동서한테 돈 붙일게요. 고춧가루는 제가 사가고요. 그래라. 고춧가루는 친정에 아는 지인에게서 매년 샀는데 시세보다 싸게 사는데도 매년 드는 비용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김치가 금값이라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례 행사라 어쩔 수 없었죠. 결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시집 김장에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둘뿐이라 김 씨가 빠진다면 연로하신 시어머니와 동서 둘이서만 해야 했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김장 가는 거 알지? 어디? 우리 집? 아니면 장모님? 어머님,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집은 김 씨의 집과는 차 타고 2시간 거리였습니다. 결코 가깝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김 씨의 친정도 김장을 하는데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같이 고무장갑을 끼고 일하는 분위기라면 시집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들이 둘뿐이라 식구가 적었고 그마저도 여자들만 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남편과 같이 가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것만 조금 들어주는 정도였기 때문에 김 씨가 혼나 내려가도 별반 다를 게 없었죠. 그래도 거기까지 혼자 가는 것보다는 운전이라도 해주는 게 나았습니다. 어머님, 좀 쉬고 계셔요. 저희가 할게요. 작은 동서가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는 자신도 힘든지 허리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여든이 훌쩍 넘은 시어머니는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년이나 남았나 손꼽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님, 앉아 계세요. 사실 몇 년 전 동서와 함께 김장을 따로 해서 시어머니에게 드릴까 어쩔까 의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꼭 김장에는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시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동생은 허리를 다쳤다고 오지 않아서 김장을 하는 인원은 무척 조촐했습니다. 참 집집마다 김장 분위기가 다른 것이 시집에서는 고기도 삶아 먹지 않았고 순수하게 노동만 했습니다. 젓갈 좀 더 부어라. 네. 이 정도요? 조금만 더. 먹을 식구가 많지 않아서 김장을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종일 걸리는 노동이었습니다. 어슬렁 돌아다니면서 할 일 없이 있는 남편이 얄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남자들이 부엌일 하는 걸 싫어하셔서 대놓고 일을 시킬 수는 없었죠. 여보, 저기 통 좀 옮겨줘. 시어머니 안 볼 때 부려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고했어. 이거 가져가. 시어머니가 김치 2통을 내밀었습니다. 매년 받는 양이었습니다. 이 김치 2통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시어머니의 김장을 돕는 의미였습니다. 혼자 계신 시어머니 적적할까봐 찾아뵙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서도 마찬가지일 테고 말이죠. 돌아가는 길에 어깨를 두드리자 남편도 수고했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힘들긴 했어도 1년에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면 올만했습니다. 근데 한 통만 받아오지. 2통이나 받아와? 김치는 장모님이 하신 게 맛있어. 그런데 비밀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김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김 씨의 친정에서 김장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에서 지나쳐서 처가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집에서 김장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2통은 가져와야지. 익혀서 김치찌개를 끓이면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치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자식이 많이 가져가길 원하셔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잘 손대지 않았지만 김 씨는 시어머니가 고생해서 담근 김치를 김 씨는 끝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친정의 김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김장 끝냈으니까 그쪽 스케줄에 맞추면 돼. 친정 김장 날짜를 잡으려고 형제들끼리 연락을 여러 번 주고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김 씨처럼 김장을 2번 하는 경우도 있었으니 말이죠. 내가 이번에 네 형부 팔 다친 얘기했지? 아, 깁스했다며? 김장 못 와? 가긴 가지. 근데 막 일하기가 힘드니까 혹시 제부 올 수 없는지 물어보려는 거지? 딸 셋, 아들 하나인 집인데 남동생은 해외에 살고 있고 여동생은 오래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장에 올 수 있는 남자는 형부와 김 씨의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김장을 워낙 많이 해서 인력은 넘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게 형부였죠. 그리고 이렇게 김 씨의 언니가 묻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친정 김장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처가 김치가 맛있다고 몇 번 따라갔었지만 오래전에 그만뒀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 다녀오면 힘든 건 분명했으니 말이죠. 안 간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쩔 수 없긴 한데 네 형부도 힘들잖아. 그렇지? 내가 한번 물어볼게. 친정의 김장은 시집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김장을 위해 모인다기보다도 가족 행사 같은 것이었습니다. 식구가 많아 김장을 한꺼번에 많기는 했지만 그만큼 북적거리면서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해마다 사진도 찍어서 단톡방에 공유도 하고 말이죠. 사실 김장이라기보다는 추억 만들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굳이 좋아하지도 않는 남편을 끌고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몇 번 꺼내본 적은 있었죠. 다음 주에 우리 집 김장하는데 당신도 가자. 내가 거길 왜 가? 형부가 팔을 다쳤는데 그래도 힘쓸 사람 하나는 있어야지. 아, 싫어. 난 불편해. 당신도 고기 삶아서 김치 먹고 하면 좋잖아. 그거 잠깐 먹으려고 종일 거기서 북적북적 싫어. 그리고 일정 있어.
무슨 일정? 운동하러 가. 동호회.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듯이 손을 휘 저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같이 가자는 소리도 잘 안 하는데 이번만 참석하면 어디가 덧나나 싶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시집에 가서 김장하고 왔으면서 말이죠. 불공평하지 않아? 뭐가? 불퉁한 김 씨의 목소리에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아니, 나는 시집에 가서 매년 김장하는데 당신은 왜 우리 집에 안 가? 우리랑 같냐? 우리 집은 조금밖에 안 하고 당신은 김장이 아니라 무슨 김치 축제처럼 하잖아. 힘들어. 사람이 많으니까 덜 힘들지. 그리고 같이 모여서 노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나는 놀러 안 간다고. 끝까지 남편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처가 김장에 가는 남자가 어딨냐? 그 말에 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가 김장에 가는 남자가 바로 가까이에도 있었습니다. 형부는 꼬박꼬박 참석을 했고 여동생도 이혼하기 전에는 꼭 제부를 데리고 왔었죠. 하지만 더 설득하려고 해봤자 남편이 마음을 안 바꿀 걸 알았습니다. 일정까지 있다고 하니까 더욱 가망이 없었습니다. 언니, 애 아빠 못 간대. 중요한 일정이 있다네. 형부가 팔이 아프다는데 내 남편은 운동하러 가서 못 간다는 말을 하기가 그래서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대꾸했습니다. 괜찮아. 현석이가 간대. 아, 그래? 잘 됐네. 예지도 간다고 하거든. 일손 많네. 조카가 같이 간다고 하니까 다행이었습니다. 김 씨의 딸이나 조카들은 매번 참석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김장하면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다며 안 바쁠 때 가끔씩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김 씨의 딸도 가기로 했죠. 김 씨는 주말에 딸과 만나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도착하니 언니 부부와 여동생이 이미 와 있었고 조카도 둘 있었죠. 왔냐? 예지 아빠는 안 왔고. 친정어머니는 매년 사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물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어울려 노는 걸 워낙 좋아해서 매년 아쉬워했죠. 다음에는 같이 와. 알겠어요. 아이고, 형부 팔 괜찮으세요? 괜찮지, 그럼. 김 씨의 형부는 무척 활달하기도 했고 처가의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가족 행사에 빠진 적이 없고 늘 발벗고 나섰습니다. 팔이 부러졌는데도 이렇게 오는 걸 보니 대단했죠. 무거운 건 현석이한테 들라고 시켜. 온 가족이 모여 왁자지껄했습니다. 서로 농담이 오갔고 본격적으로 김장을 하기 전에도 종일 맛있는 걸 먹으면서 떠들었습니다. 김장은 핑계였고 명절이 하루 더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모부도 오시면 좋을 텐데. 어디 네 이모부가 이런데 오는 사람이니? 친정어머니의 말에 김 씨는 뜨끔했습니다. 형부가 다친 팔로도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더 비교되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들 김 씨의 남편을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매년 김치를 많이 가져다 먹는 이유가 남편 때문이라 무척 양심에 찔렸죠. 운전을 해야 해서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루 자고 가겠다며 늦게까지 놀고 먹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분위기가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이해는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김 씨는 김치 4통과 각종 반찬을 한 보따리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좀 내려와서 김치 좀 같이 들어줘.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전화를 걸자 남편이 좋다고 내려왔습니다. 한 통 더 가지고 오지. 부족하지 않아?
지난주에 시골에서 가지고 온 것도 있는데 그러면 너무 많지. 장모님 김치가 맛있잖아. 찌개를 끓여도 달라. 죽어도 김장엔 가기 싫다더니 김치는 그렇게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어디가 쑤시고 어디가 쑤신다면서 김치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올라가 보니까 식탁 위에 웬 돼지고기 수육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웬 거야? 당신 김치 가지고 오면 먹으려고 아까 포장해 왔지. 그러더니 냉장고에서 맥주를 한 캔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김치 좀 줘봐. 그러면 그냥 같이 가서 먹지. 아이고, 힘들어서 싫다니까. 힘들게 운동은 하면서 하루쯤 시간을 내주는 건 그렇게나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김치는 좋아서 혼자 따로 먹을 정도이기에 김씨가 기막혀 하는 것이었죠. 김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처가 행사에는 불편하다면서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이 때문에 다툰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뚱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도 보기 싫어서 그냥 김씨만 가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거기에 익숙해진 것일 테죠. 6년 전에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첫 제사 때도 그랬습니다. 당신 안 갈 거야? 내가 가야 되나? 처가 제사에 가는 사위도 있어. 왜 없어? 형부도 가는데. 뭐? 처남만 있으면 되지 무슨 사위들까지 가. 그래도 친정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적에 김씨 부부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말아먹었을 때도 금전적 도움을 조금 받기도 했죠. 그런데 첫 제사에도 안 오겠다는 남편.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사람들한테 물어봐. 물어볼 게 뭐가 있어? 사위가 장인어른 제사에 가는 게 뭐가 이상해서 물어봐? 그냥 당신이 갔다 와. 나는 마음만 갈게. 마음만 가는 건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지 묻자 남편은 오히려 김씨의 반응이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당신 갔다 와. 나는 여태껏 매년 명절에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고 김장에 생신해. 근데 당신은 우리 아버지 제사도 가기 싫다는 거야? 김씨도 참다 터졌습니다. 아니, 싫다는 게 아니라 내가 꼭 가야 해? 아, 그럼 안 가? 그럼 나는 왜 가? 당신네 제사에. 며느리가 제사 지내는 거랑 사위가 처가 제사 지내는 거랑 같아? 뭐가 달라? 사위는 가족 아니야? 다르지? 하지만 뭐가 다른지는 말하지 못하는 남편. 그러면 나도 아버님 제사에 안 가? 뭐? 맏며느리가 안 가면 어떡해? 그리고 정말로 그해 김씨는 제사에 남편만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고 돌아온 남편과 김씨는 또다시 싸웠죠. 다음 해부터는 남편도 친정아버지 제사에 함께 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사만큼은 같이 가줬으면 했습니다. 간다고 사위에게 제사상을 차리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말이죠. 딸이 셋이라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씨도 시아버지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이라기보다는 제사상을 차리는 며느리 노릇을 한 것이니까 남편과 다르긴 했죠. 하지만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따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김씨의 집엔 일손이 많았으니 말이죠. 그때부터 남편이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친정 조카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고 다 같이 뭔가 하는 날에도 꼭 빠지고 싶어 했습니다. 졸지에 김씨도 여동생처럼 이혼을 한 것 같다는 농담을 듣기도 했죠. 오늘은 등갈비 넣어서 김치찜 해 먹자. 퇴근길에 전화한 남편이 말했습니다. 김치찜? 김치 없는데? 뭐? 김치가 없어?
다 떨어졌어? 어머님 김치로 할까? 그걸로 하면 맛이 없는데. 시어머니는 양념이 약한 편이었는데 그래서 물김치 같다며 남편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 김씨 혼자 먹을 때나 꺼내서 먹곤 했죠. 장모님한테 달라고 해봐. 지난번에 다 떨어져서 전화해봤지. 아, 그러니까 할 때 많이씩 하지. 언제는 무슨 김장을 그렇게 많이 하냐면서 질리는 표정을 짓더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당신도 가서 김장 같이 하면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식구가 많다 보니까 김치를 나눌 때 참석한 사람 수에 따라서 가져오는 양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가지도 않으면서 김치 타령을 하니까 웃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다시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2주 뒤에 김장하신다고 하더라. 낮에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보름 뒤 주말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날짜 조율을 해서 다음 주에 친정 김장을 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여보, 김치 좀 한두 통 정도는 더 챙겨와. 그렇게나 많이 어떻게 가져와?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통을 2개 더 들고 가서 얼른 담으면 되지. 얌체짓을 하라고? 얌체는 무슨 얌체야? 여러 사람이서 하면 몇 포기 더 하는 거 일도 아니잖아. 그러면 당신도 가던지. 남들이 고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서 자기가 가서 일할 생각은 없는 남편이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말을 꺼냈더니 남편은 또 심드렁한 반응이었습니다. 약속 있어. 당신은 꼭 김장 날만 약속 잡더라. 그러면 집에서 나 혼자 뭐해? 같이 갈 생각은 도저히 안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 통도 충분히 많이 챙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장을 이번 주에 해야겠다. 며칠 뒤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일정을 당기겠다는 말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잔치에 갈 일이 있어서 먼저 해야겠어. 아, 그날 친정도 김장을 하기로 해서요. 차라리 한 주 더 미룰까요? 뭐? 그때는 너무 늦지. 친정 김장을 늦추면 되잖냐. 시어머니의 말에 당황스러워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정 식구들끼리 다 같이 하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는 말이었죠. 아, 상의를 좀 해보고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일단은 확답을 미루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에게 말을 했죠. 여보, 어머님이 김장 날짜를 바꾸자고 그러시는데. 근데 왜? 김장 날짜가 겹치네. 우리는 일정을 다 맞춰서 바꾸기가 힘들어. 알잖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집으로 가야지. 뭐? 왜? 당신 안 가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 그게 문제였습니다. 김 씨가 안 가면 동서와 시어머니 둘이서 해야 했으니 말이죠. 나는 우리 집 가고 당신은 어머님한테 가는 건 어때? 그게 말이 되냐? 안 그러면 김치를 못 갖고 오는데 괜찮아? 장모님 김치? 그냥 달라고 하면 안 돼. 언제는 6통 가지고 오라며. 올해만 그냥 달라고 해. 어쩔 수가 없잖아. 김치를 맡겨놓기라도 한 듯이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양심이 있지 아무리 친정이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오지도 않은 누군가가 김치만 챙겨가겠다고 하면 김 씨도 그렇게 달갑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두 통이면 모르겠지만 6통씩이나 말이죠. 그거는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아니면 어머님 댁에만 갈게. 내년엔 엄마 김치는 먹지 말던가.
하지만 그건 또 싫다는 남편. 막무가내였습니다. 당신이 그러면 우리 집 가서 일을 돕든 아니면 내려가서 어머님을 돕던지 해야지. 김 씨도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우겼습니다. 김장은 시집으로 가되 친정 김치는 꼭 많이 공짜로 얻어오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나 그날 약속 있다고 했잖아. 그럼 뭐야? 당신은 어디든 가지도 않겠다는 말이잖아. 그 말을 들으니 더 기가 막혔죠. 시집 김장에 가더라도 김씨 보고 혼자 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자기는 한가하게 동호회에 나갈 거면서 말이죠. 내가 장모님 김장하는 데 가는 건 제일 오버하는 거지. 그리고 장모님도 너무해. 사위들을 부려먹으려고 하셔? 백년 손님을. 김 씨의 친정 김장이 유별난 건 김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다는 남편의 말에 데리고 가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남편의 태도가 참 싫었습니다. 며느리는 무조건 시집에 가서 노동을 해야 하고 사위는 백년 손님이니까 일도 못 시킨다는 말이 얼마나 차별적인 말인지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조차도 불합리한 취급을 받아오고 있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정신이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따로 김장을 해. 뭐? 당신도 장모님한테 김치하는 법 배웠을 거 아니야. 꼭 그렇게 가서 다 같이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 친정어머니가 86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김장하고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놀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앞으로 5년, 아니 3년이면 불가능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김장만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왜 모이는 거야, 도대체? 나는 진짜 예전부터 이해가 안 갔어. 엄마 살아계실 때 추억도 남기고 하려는 거잖아. 김장으로 추억 쌓는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웃어. 징글징글하다 진짜. 미개하다고 그래. 뭐? 미개? 거기에 나보고 가라고 하는 당신도 그렇고. 김 씨는 강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김장을 하려면 내 친정 식구들이랑 하고 싶지. 시집에서 김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시집 김장에만 참석하라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난 것이었는데 남편의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습니다. 그 미개한 모임 때문에 당신 수십 년 맛있게 먹었잖아.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이참에 당신이 똑같이 만들어 보라니까. 김장 때마다 이러지 말고. 싫어? 나는 우리 집에 갈 테니까 당신은 당신 집에 가서 김장 도와드려. 뭐? 나 혼자 가서 뭐해?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그게 문제 아니야? 아니면 당신 어머님 김치 안 좋아하잖아? 이참에 김장에서 빠지겠다고 해. 먹지도 않는 김치 때문에 내려가서 고생하는 아내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 남편. 그래놓고는 또 어머니한테 그 말은 못하겠는지 김 씨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말이 안 될 건 또 뭐야? 네 집 내 집 따로 가면 갈등이 생길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말이 안 된다면서 김 씨의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참 이기적이었죠. 이제 각자 집 챙기면 되잖아? 적어도 나는 여태 할 만큼 했으니까 당신은 할 말 없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집 김장이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남편이 간다고 한들 크게 도움이 안 될 텐데 그렇다면 희생양은 다름 아닌 동서였으니 말이죠. 만약 동서가 갑자기 오지 않는다고 하면 김 씨도 당황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뜻밖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웬 사진들과 함께 말이죠. 형님,
정우 아빠랑 아주버님이랑 나눈 대화 캡처한 거예요. 김장 때마다 저 몰래 어머님한테 50만 원씩 용돈도 드리고 있었더라고요. 아주버님도요. 재료비도 저희가 따로 드리는데 저는 이번부터 김장 안 까요. 죄송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김 씨는 사진을 눌러서 확대해 보았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의 카톡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김 씨도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마누라도 김장 그만하면 안 되냐는데 형이랑 나랑 100만 원씩 드린 거 알면 이혼하자고 할지도 몰라. 나도 말 안 했어. 그리고 우리도 처가 김장이랑 겹쳐서 한바탕 했다. 김장을 왜 나더러 하래? 그 뒤로도 험담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기분 나쁠 만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김 씨의 친정 얘기도 나왔습니다. 유별난 식구들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김 씨의 행동이 답답하다고도 했습니다. 그깟 김치 몇 통 그냥 얻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이었죠. 기가 막혔습니다. 김장 때마다 따로 시어머니에게 돈을 모아서 주고 있었던 것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김 씨가 재료비를 넉넉하게 대는데도 불구하고 생색은 자기 혼자 내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왜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했던 것인지 몰랐습니다. 또 줄 거면 양가에 다 주던지 왜 김치는 처가에서 더 얻어먹고 자기 부모만 챙기는지 열불이 났죠. 동서도 마찬가지로 열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순해서 화도 잘 안 내는데 김 씨가 잘 모르는 일도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동서가 김 씨의 사정을 다 모르듯이 말이죠. 이제 동서도 안 온다고 하면 김 씨가 꾸역꾸역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쓰러운 것도 왜 아들도 아닌 며느리가 가져야 하는 감정인지 몰랐습니다. 정작 아들은 아내에게 떠맡기고 자기 여가 생활하기 바쁜데 말이죠. 백년 손님은 개뿔? 공짜로 얻어먹길 좋아하니까 백년 손님이 아니라 백년거지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김 씨는 당장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는 김장 못 가요. 하시려거든 예지 아빠 불러서 하세요. 뭐야? 너희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동서가 벌써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들 냅두고 왜 며느리들만 잡으셔요? 김장하고 싶으시면 예지 아빠한테 시키세요. 나이 먹고 힘 빠지니까 시애미가 웃음냐.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1년에 한 번 김장 좀 같이 하자는 게 그렇게 힘들어. 앞으로 몇 번이나 이 짓 더 하겠냐. 저희 친정엄마도 나이 먹어서 김장 때라도 어머님 말고 친정엄마 보고 싶네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속이 시원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난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을 받았는지 김 씨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노인네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이 어머님 김치 싫어한다고도 말 안 했는데 왜 쓰러지셔? 김장 하시려거든 아들들이랑 하시라고 한 것뿐이야. 내가 왜 남의 집 김장을 해야 해? 아니, 그게 말이 돼. 그러는 당신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어머님 50만 원씩 용돈 드린 건? 그건 말이 돼? 김 씨의 공격에 남편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하니 김 씨가 알아챌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평소에 남편 휴대폰을 본 적이 없으니까 동서의 연락이 아니었다면 정말로 알아챌 방법이 없었을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 집이 유별나네 어쩌네 하면서 막 욕하던데. 유별나게 담근 김치 왜 먹어? 내 핸드폰 본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하지, 지금? 그럼 중요하지, 안 중요해?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서로 프라이버시는 지켜야 할 거 아니야. 동생한테 와이프 욕한 게 프라이버시야? 아, 누가 욕을 했다고 그래. 나 이제 우리 집 김장김치 안 가지고 올 거야. 뭐? 김장 안 가게? 안 가면 시집 김장이라도 갈 줄 안 모양이었습니다. 가는데 김치 안 싸온다고. 당신이 그거 먹는 꼴 보기 싫어.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엄마한테 수고비로 100만 원씩 챙겨주고 올 거야. 뭐? 제정신이야? 100만 원? 당신이 어머님한테 드린 돈 2년치면 100만 원인데 뭘 그렇게 놀라? 우리 엄마 96살 돼도 당신이 드린 돈보다는 적게 받겠는데 뭘. 남편이 반박할 말을 찾는 듯 했지만 돈 가지고 발뺌할 수는 없었습니다. 참, 왜 남한테 처갓집 욕을 해? 어? 욕을 했다니? 언제 또 욕을 했다고 그래? 그냥 불만이 좀 있다. 이 정도지. 그래? 그러면 이 카톡 내용 친정 단톡방에다가 올려도 되는 거지? 되겠냐? 욕은 아니더라도 처가를 언급한 것은 맞기에 남편은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처가에 뭐가 되느냐면서 김 씨를 뜯어말렸습니다. 막말로 내가 정말로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냥 유별나다고 했나? 그 정도 얘기밖에 안 했어. 아, 그리고 끝까지 안 봤어? 김치는 맛있다고 그 말도 했다고. 참나? 그냥 하던 대로 해. 당신 우리 집 김장 가? 그러면 나도 장모님 김장하는데 따라갈 테니까. 그러면 김치도 싸올 수 있고 다 해피엔딩이지? 어떻게 그게 해피엔딩이야? 너무 불공평한데. 아, 뭐가 불공평하다는 거야? 양쪽 다 가자는 거잖아. 안 가면 장모님이나 우리 어머니나 서운하다고 난리치실 거 아니야. 나는 여태 당신 집 김장에 빠져본 적 없어. 당신은 몇 번이나 갔는데 이제는 내가 시집에 발길 끊고 당신이 우리 집 김장에 가서 노동해야 맞지. 아, 김치 안 먹어. 안 먹고 만다? 그냥 사 먹어. 진짜 지겨워 죽겠네. 그놈의 김치. 당신이 안 먹고 끝날 게 아니지. 그럼 뭐? 진짜로 나 혼자 가서 김장을 도우란 말이야? 김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이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몇 번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좀 진지하게 생각해봐. 그동안 처가 행사에 제대로 참석한 적이나 있나? 당신이 그렇게 따지는 며느리 돌이 난 하려고 노력했는데 당신은 뭐 하나 노력한 게 있나? 그리고 우리 예지가 당신 같은 남자 만나서 나처럼 산다고 생각해보라고. 아, 도대체 갑자기 왜 이래? 앞으로 어머니 50만 원 안 드리면 될 거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못하겠다면 나도 앞으로 내 부모만 신경 쓰면서 살 거야. 그건 또 안 되겠는지 남편이 머리를 벅벅 긁었습니다. 김 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친정 김장날 김 씨는 몸살이 났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이 되어서 늦게 참석하겠다고 친정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동도 트기 전에 아침 일찍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결국엔 동호회에 가거나 혼자 시골에 내려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머릿속도 복잡했고 몸도 안 좋아서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웬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사진이라고 적혀 있는 카톡 메시지를 누르고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 같이 고무장갑을 끼고 찍은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김 씨의 남편도 있었죠. 뭐야, 안 갈 것처럼 하더니.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웃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시지도 보니까 남편이 보낸 것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오늘은 오지 마.
내가 김장해서 가지고 갈 테니까. 김 씨가 몸살 난 걸 알고 있는지 몸이 안 좋으니까 집에 있으란 말을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얼떨떨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다른 가족들은 한바구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어떻게 하고 여길 간 거야? 분명히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의아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별다른 연락도 없었기에 더욱 그랬죠.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 남편은 김치 6통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꼭 전쟁에서 이겨 전리품을 챙겨온 장군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이것 봐. 내가 6통 챙겨왔어. 이렇게나 많이? 내가 오늘 제일 열심히 했다. 장모님 용돈도 드리고 왔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챙겨도 돼.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따라가야겠어. 갑자기 무슨 심경의 변화가 온 것인지 몰랐습니다. 유별나다고 질색할 때는 언제고 남편은 김치통들을 보고 부자가 된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모님이 나보고 배추날을 해서 허리 나가는 줄 알았어. 근데 당신 어머님은 어떻게 하고? 오늘 김장하신다며? 다음 주로 미뤘어. 잔치인지 뭔지 안 가고. 그리고 거기도 내가 다녀올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갑작스러운 변화에 김 씨도 당황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차마 김치가 맛없다고 말은 못했어. 앞으로 몇 번이나 더 하겠냐? 내가 가서 도울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내가 당신 말 듣고 생각해보니까 살면서 처가에 잘했던 기억이 잘 없더라고. 그리고 예지가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당신처럼 산다고 생각해보란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돼? 그래. 사위가 그러면 괘씸하지. 남편도 나름대로 혼자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그냥 나는 우리 집 김장 갈게. 당신은 당신 집 가. 우리 집 유별난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름대로 재밌었어. 전에는 싫다며? 몰라. 나이 드니까 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거기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김치도 많이 주시니까. 그리고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당신 명절에나 제사 때도 고생하고 그런 거 알아. 나도 그만큼 만회해 보려고. 그 말을 듣자 오히려 김 씨는 시어머니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했던 것이 조금 미안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말이죠. 남편이 김 씨의 친정에 잘한다면 김 씨도 시집에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부부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 된 것은 분명했죠. 그런데 의외의 변화가 시집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이혼 위기까지 갔다가 겨우 화해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동생이 김장이든 제사든 대신 음식을 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김 씨 부부와 비슷했죠. 그렇게 된 이상 시어머니도 며느리들만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들이 마음을 고쳐먹으면 될 일이었죠. 시어머니는 먼저 며느리들 눈치를 받고 올해는 간단히 하자, 힘들면 그만두자라는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김 씨는 예전처럼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먼저 이번 주에 우리 집, 다음 주에 장모님 댁 김장 갈까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김 씨는 동서에게 받았던 카톡 사진을 지워버렸습니다. 진짜로 단톡방에 올릴 마음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 일을 가장 반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싶었습니다.
사실 김 씨도 유치한 건 마찬가지였고 애초에 시집에서 시키는 대로 했던 스스로의 잘못도 컸습니다. 누굴 탓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남편이 김장에 참석하게 되니까 기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붓고 싶지 않았고 남편도 앞으로도 진심으로 참여할 의지를 보이니까 됐다 싶었습니다.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언젠가 안 간다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김 씨도 시집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됐으니까 억울할 것도 없었습니다. 역시 장모님 김치가 맛있어. 흰밥에 빨간 김치를 올리며 군침을 삼키는 남편을 보며 피식 웃을 뿐이었습니다.